오늘 문법 첫 수업인데 오늘은 단어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개념이 뭐예요? 뭘 단어라 그럽니까? 최소 자립 단위입니다. 최소 자립 단위를 단어라고 하고,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단어 바로 직전의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단어 직전의 개념, 단어를 쪼갤 수 있는 것 뭐예요? 뭘로 쪼갤 수 있어요? 단어는? 형태소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형태소는 뭐예요? 개념이 최소 의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 언어에서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라서 형태소부터 해서 점점 문법은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의문은 발음이기 때문에 문법 여기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이고, 이거는 표기와 관련된 거,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련된 거고요. 의문은 소리 단위. 그래서 따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형태소는 최소 의미 단위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사라지는 걸 형태소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형태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실질 형태소와, 그리고 실질 형태소와 짝을 이루는 게 뭐예요? 형식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누는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의미 유무,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뜻이 없이 어떤 문법적인 기능만 하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 형태소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문법 형태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형태소를 나누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죠. 뭐와 뭐로 나눕니까? 자립 형태소와, 그리고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뉘게 되죠. 이 기준은 뭐예요? 자립성의 유무.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자체보다도 너네가 실질적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쪼갤 수 있는 것 좀 보겠습니다. 여름. 쪼갤 수 있어요? 여름. 쪼개지 못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자체가 그냥 형태소예요. 그럼 이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죠.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자립 형태소. 단독으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먹다. 먹다 같은 경우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먹다. 쪼갰을 때 의미가 사라지면 안 돼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없어요? 쪼갤 수 있습니다. 밥을 먹다 해도 먹는다는 뜻 갖고 있고요. 밥을 먹으면 이라고 해도 먹는다는 뜻 갖고 있죠. 밥을 먹고 해도 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쪼개도 의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먹과 다로 쪼갤 수가 있어요. 먹다는 하나의 단어이긴 하지만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때 먹이라는 형태소,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죠. 뜻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먹이라는 형태소,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죠. 먹 단독으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뒤에 반드시 다, 음영, 고 같은 다른 아이가 결합되어야지만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그러면 다나, 음영, 고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실질 형태소예요? 형식 형태소예요? 얘네는 뜻을 갖고 있진 않죠. 얘네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라는 건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할까요? 다는 말을 끝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으면 말을 연결시켜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고요. 고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연결시켜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고,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얘도 단독으로 다, 음영, 고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의존 형태소입니다. 얼음. 얼음이라는 단어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쪼갤 수 있습니다. 얼다라는 뜻, 쪼갠다고 하더라도 유지가 돼요. 그러면 얼과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 그럼 얼 같은 경우에는 실질이에요, 형식이에요? 실질이죠.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의존이죠. 얼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어떤 의미를 너네에게 전달시키기가 힘들어요. 의미라는 거는 실질, 형식. 형식이고요. 자립, 의존. 의존입니다. 물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쪼갤 수 있죠. 물과 병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물은 실질이에요, 형식이에요? 실질이고요. 자립이에요, 의존이에요? 자립, 물 단독으로 쓰여도 상관없죠. 자립입니다. 병, 실질, 의존. 실질이고요. 그 다음에 자립, 의존, 자립. 실질, 형식 중에선 실질, 자립, 의존 중에서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질 형태소에 포함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품사들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뭐 이런 것들 실질 형태소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용언의 어간 부분, 용언의 어간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형태소에서는요, 조사라든가 어미, 그리고 접사 같은 게 형식 형태소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뭐 감탄사 같은 아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의존 형태소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용언의 어간, 용언의 어미, 그리고 뭐 접사, 조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간,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어간은 뜻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실질, 형식, 자립, 의존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 패턴을 취하고 있어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형태소에서 이거는 기본 개념이고요. 그러면은 형태소가 문제 출제될 때 뭐가 출제가 되냐면 이 형태 관련해서 출제가 됩니다. 참, 그리고 너네 지금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다음 시간에 백지 테스트 하고요. 이번에 수업 듣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가 갑자기 생각날 때 백지 테스트 할 거거든요. 겨울방학 때 문법은 들은 학생들이 몇몇 안 돼가지고 내가 백지 테스트를 별로 안 시켰어. 근데 이번 여름방학 때는 1학년은 내가 전부 다 들으라고 했고 2학년도 엄매 선택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 때나 내가 백지 테스트 해도 너네는 다 쓸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 철저하게 해갖고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든 백지 테스트에는 예문 반드시 1개 이상 써 있어야 됩니다. 개념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문 무조건 다 포함시켜서 정리해 놓으세요. 이제 출제 포인트, 형태소에서 관련된 출제 포인트는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라는 거는요,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데 형태만 다르게 나타나는 걸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너네 주격조사 이가 있고 주격조사 가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이와 가는요, 둘 다 똑같이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라서 기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붙는, 어디에 붙는지도 똑같아요. 다만 어때요? 형태만 서로 다르게 나타나요. 언제 이를 쓰고 언제 가를 씁니까? 언제 이를 쓰고 언제 가를 써요? 철수, 가, 영순, 이 이런 식으로 쓰이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쓰이고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가 쓰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 같은 아이를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죠. 의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와 가 같은 아이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합니다. 앞에 의문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의문론적 이 형태예요. 비슷한 게 요거 있어요. 목적격 조사 을,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영순,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유무에 따라서 을과 를 중에 하나가 선택됩니다. 이것 또한 의문론적 이 형태입니다. 이거 말고도 연결어미 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밥을 먹어. 집에 가. 이렇게 되죠. 얘는 왜 어가 쓰이고 얘는 아가 쓰여요? 얘는 앞말에 어떻게 음성 모음이기 때문에 어가 쓰이고요. 얘는 앞말이 어떻게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아가 쓰입니다. 그래서 앞말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 모음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모음도 뭐야? 의문이죠. 얘 또한 의문론적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어요. 형태론적 이 형태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연결어미 아나 어가 선택되는 건 앞말의 양성이냐 음성이냐 유무에 따라서 어가 선택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다 뒤에 아와 어가 결합하려면 뭐가 결합해야 돼요? 공부를 양성이니까 아가 결합해야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아라 그래요. 공부를 뭐라 그래요? 공부를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여라는 어미가 사용됩니다. 이때 여는 어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요. 동일한 위치에 붙는 아이예요. 그런데 얘는 왜 여가 붙느냐? 하 뒤에 특별한 형태 뒤에서만 붙는다 그래서 이거를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형태 관련해서는 그냥 갑자기 너네한테 묻거나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보기 같은 거 주어집니다. 이 형태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걸 너네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 형태라는 거는 결국 형태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갠 다음에 너네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형태소와 관련된 기본 개념은 한 상태고 그러면 형태소가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갖게 되는 것, 그거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단일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해서 단어가 되는 것, 우리 뭐라 그럽니까? 복합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복합어는 다시 종류가 2가지로 나뉘죠. 뭐와 뭐?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뉩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야 단어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단어로 넘어갑니다.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뉩니다.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는데 단일어는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단일어예요. 단일어. 복합어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합어는 다시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파생어, 또 하나는 합성어입니다. 그럴 경우 여기서 어근이라고 할게요. 하나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파생어는 하나의 어근에 뭐가 접사가 붙어 있는 것. 합성어는 하나의 어근에 또 다른 어근이 2 이상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요것도 개념, 알아줘야 되는 개념인데 어근, 그리고 어간, 어미, 접사. 요 개념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 어근, 어간, 어미가 3개가 비슷하죠. 용어가 비슷하다 그래서 얘네 셋을 묶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묶으시면 안 되고요. 어근에 세트가 되는 건 접사입니다. 어근에 세트가 되는 건 접사라서 이 어근이냐 접사를 나누는 거는 의미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면 어근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어근의 뜻을 제한해 주거나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되면 접사입니다. 그리고 어간, 어미라는 개념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어간, 어미라는 개념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언. 용언이 활용할 때 나타나는 개념을 어간, 어미라고 합니다. 어근은 뿌리가 되는 거예요. 딱
뿌리가 돼서 그 자체가 씨앗이에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근본이 되는 거고, 어간과 어미는 간이 줄기거든요. 줄기, 그리고 그 다음에 끝부분 해서 이건 갈라져 나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라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부터 들어보면은 그냥 하나의 형태소가 뜻을 갖고 있으면 어근이 돼요. 물, 어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사는 여기에 제한해 주는 거. 물은 물인데 무슨 물? 접사 들어가는 물이 있나? 손. 손, 뜻 갖고 있죠? 어근이에요. 여기다가 손의 뜻을 내가 제한해 주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손칠. 손으로 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는 의미만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살구. 어근이죠. 뜻을 갖고 있어요. 어근입니다. 근데 먹지 못하는 살구라는 뜻을 제한해주고 싶어서 개를 붙여요. 개살구. 이런 식으로. 근데 이때 개나 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잖아요. 그럼 뜻을 갖지 않습니다. 개를 단독으로 쓰이면 너네는 멍멍이 개를 생각을 하는 거지 먹지 못한다, 쓸모없다라는 뜻을 생각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게 접사 개념이에요. 그럼 어간과 어미는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활용이라는 건 뭡니까? 용언에서 형태 바꿈을 하는 걸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다라는 말이 있어요. 먹다 형태소 우리 아까 분석할 수 있었죠. 형태소가 먹과 다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먹은 뭐야?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실질 형태소라 그러고요. 뜻을 갖고 있으면 뭐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어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근이면서 얘는 실질 형태소야.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건데 얘는 먹다, 먹고, 먹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걸 활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된다라고 해서 활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그러고 뒤에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너네가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이런 거죠. 형태소 분석해 볼래요? 형태소 분석해 볼래요?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깨, 뜨리, 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하셔야 되죠. 깨, 단독으로 깨다라는 뜻 갖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근이에요. 뜨리. 깨다보다 깨뜨리다 하면 좀 더 강한 느낌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깨다에다 좀 더 강한 느낌만 주기 위해서 의미를 제한하고 한정하는 접사입니다. 보통 이걸 강세 접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말을 끝내는 거죠. 얘는 어미.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를 설명을 해주면 아까 어근과 접사는 의미유무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 또한 어미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뜻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어미도 접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접사는 사실 파생접사와 굴절 접사로 나뉘거든요. 파생 접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예요. 이런 접사들. 빛 좋은 개살구 할 때 개라든가 헛손질 할 때 헛소문 할 때 헛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맨손 할 때 맨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접사인데 굴절 접사라는 건 굴절도 어때요? 이렇게 휘어지는 걸 굴절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 굴절 접사가 바로 어미입니다. 그렇긴 한데 학교문법에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아이들이. 복잡해져서 이 굴절 접사라는 개념을 학교문법에서는 지금 지워버린 상태예요. 지워버리고 그냥 어근 접사로 나누고 그 다음에 활용 여부에 따라서 여기는 안 바뀌고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이렇게 되니까 이 앞쪽을 간, 미 이런 식으로 활용 여부로 나누어라 라고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개념을 이걸 굴절 접사까지 얘기를 해줘야지 애들이 나중에 나한테 추가 질문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너네는 굴절 접사가 어미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대신 학교문법에서는 굴절 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미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깨뜨리다 같은 경우는 어근과 접사, 어미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시 어떻게? 어간.
깨뜨리다, 깨뜨리고, 깨뜨리니 어간, 어미 이렇게 나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슷하게 예. 형태수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얘는 형태수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가장 작게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갠다는 거잖아. 어떻게? 박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예, 예, 예. 이렇게 쪼개 주셔야 됩니다. 그럼 박이, 근이고요. 희는 뭘까요? 접사죠. 이때 얘는 무슨 접사예요? 무슨 접사? 피동? 밝히다. 사동 접사. 얘는 사동 접사입니다. 사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고요. 다는 어미예요. 그리고 어간어미로 나누면 어때요? 밝히다, 밝히고, 밝히니, 밝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밝히까지가 어간, 그리고 다가 어미. 그렇게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파생어 설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네, 파생어, 이거는 예를 들어준 거고, 파생어.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붙은 걸 파생어라 그러고요. 접사가 앞쪽에 붙으면 접두사, 이렇게 뒤쪽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접사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접사의 위치에 따라서 접두사, 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중등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사의 기능에 따라서 너네가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접사의 기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지배적 접사고요. 다른 하나는 한정적 접사입니다. 한정적 접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사예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 그래요. 뜻을 한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쪽은 개살구 할 때 개,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맨손 할 때 맨이라든가, 소문은 소문인데 쓸데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헛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얘네는 단독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단독으로 쓸 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줄표를 전부 다 해줍니다. 뒤에 다른 말이 있어야지만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고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등등등등 아이가 있고요. 지배적 접사 같은 경우는요. 얘는 품사를 바꿔주거나 그게 아니면 문장의 통사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통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한정적 접사 관련해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지배적 접사를 얼만큼 잘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지배적 접사 같은 경우 품사를 바꿔준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예예요. 얼다라는 말이 있어요. 얼다.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변화가 있으니까 동작이 있습니다. 얼다에다가 다 대신에 뭘 붙여요? 음을 붙입니다. 품사가 뭐예요? 얼음은?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음이라는 접사는, 이런 접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예요. 그럼 얘는 무슨 접사? 지배적 접사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품사를 바꿔주는 접사는 기능에 따라서 명사를 만들어주면은 명사 파생 접사, 부사를 만들어주면은 부사 파생 접사, 형용사를 만들어주면 형용사 파생접사, 동사를 만들어주면 동사 파생접사, 이런 식으로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파생이라는 말이 붙은 건 뭐야? 접사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접사는 전부 다 무슨 접사라고 해서 파생접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굴절접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명칭을 명사 파생접사, 부사 파생접사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같은 경우는 명사를 만들어주니까 명사 파생접사고요.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죠. 깊다는 형용사예요. 상태를 나타내니까 깊다 대신에 이를 붙일 거예요. 이를 붙일 때 이 깊이, 품사가 뭐예요? 깊이는 품사가 뭐예요? 문장이 만약 깊이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깊이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는 뭐야? 명사 파생 접사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를 모른다가 아니라 깊이 묻어라 라는 문장이 있어요. 깊이 묻어라.
라고 했으면 이 깊이는 품사가 뭐예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는 뭐? 부사 파생접사가 됩니다.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문장이 주어져야지 사실은 너네가 품사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품사로 확인해야지 접사의 기능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그냥 단어 하나만 주고 얼음처럼 다르게 절대 쓰이지 않는 애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아이 주고 갑자기 너네한테 묻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출 보면은 항상 거의 다 문장을 준 다음에 그 단어에 밑줄 쳐놓고 그걸 물어보게 됩니다. 단어 하나만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형용사를 만들어주거나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는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형용사를 만들어주거나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 아는 거 뭐 있을까요? 송현아, 동사 만들어주는 접사 아는 거 뭐 있어요? 하다죠. 공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부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명사인 공부에다가 하다가 붙습니다. 품사가 뭐가 돼요? 동사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하다라는 말은 동사를 만들어주는 동사 파생 접사입니다. 지배적 접사예요. 형용사 만들어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뭐 부럽다 같은 게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입니다. 새는 품사가 뭐예요? 새. 송현아, 새 품사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관형사. 새 옷, 새 가방, 새 신발 해서 새는 그 다른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거든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뒤에 있는 개념 계속 앞으로 옵니다. 두 번은 돌아야지 이해가 가요. 관형사인데 롭다가 붙어서 새롭다는 품사가 뭐예요? 새롭다, 형용사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지배적 접사가 됩니다. 너네가 요런 애들 얼음 맨날 이런 깊이 자다에다가 미음 떠서 잠 이런 것들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런 것만 보고 이런 애들을 안 보다 보니까 이건 어휘력 관련이에요. 어휘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문법 개념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도 막상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쪼개지나? 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네는 뭘 해야 돼요? 개념은 솔직히 많지 않아. 문법 개념은 각 그 분야마다 A4로 내가 백지 테스트 하라 그러면 한 페이지, 4페이지면 다 끝나거든요. 난 지금 예를 쓰고 글씨를 엄청 크게 써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는 거지. 너네 작게 정리하면 오늘 하는 거 진짜 한 페이지면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달달 외운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문제풀이를 안 해서 다양한 예를 보고 적용을 하고 몰랐던 단어들이 나오면 그 단어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외워주셔야 돼요. 나의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거 몰랐던 거다 하면 넣고 해서 이 큰 개념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난 지금 형용사 파생접사 새롭다 하나 나타내줬잖아. 근데 다른 거 있으면 또 넣어주고 계속 바꿔주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개념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풀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풀이만 하게 되면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진짜 모든 거 다 외워줘야 돼요. 모든 것들을. 그래서 틀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고 정신 사나워지고 틀만 있으면 어떻게? 틀은 아는데 문제는 못 풀고 두 가지가 보완되게끔 너네는 예문 항상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지금 내가 말한 이런 아이들은 다른 뜻은 없이 뭐만? 품사만 바꿔주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뜻도 주면서 품사도 바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덥다. 품사 뭐예요? 동사죠. 다 대신에 개를 붙일 거예요. 덥게 하면은. 덥게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되는 거죠. 품사를 바꿨기 때문에 얘도 뭐야? 지배적 접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개는 덥다에다가 의미 제한을 해줘요. 어떤 제한? 뭐뭐 하는 물건이라는 제한. 덮는 물건이라는 뜻을 제한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도 제한해주고 품사도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요. 어쨌든 품사를 바꿔주면 어디로 포함시킵니까? 지배적 접사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통사구조 변화시키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품사만 바꿨습니다. 통사구조 변화시키는 거는 사실 아까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먹다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먹히다. 얘도 품사가 뭐예요? 동사죠.
근데 희는 뭐야? 피동접사예요. 피동접사. 이 자체만으로는 상관없고 통사구조는 뭘 통사구조라고 그래요? 문장구조를 통사구조라고 그러죠. 얘가 피동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문장구조가 바뀌죠. 예를 들어 뭐 사슴이 사자가 토끼를 먹었다 라고 우선은 됐어. 사슴이 왜 안 지워지지? 칠판이 고장났나 봐. 안 지워진다. 토끼를 먹었다. 토끼를 먹었다. 이 패턴인데 먹히다 라고 내가 접사를 붙였어요.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토끼가 사자에게 먹혔다 라고 해서 통사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피동접사나 사동접사가 이 통사 구조를 변화시키는 지배적 접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접사 관련해서는 이거는 문법 기준에서 출제가 되고요. 문법 말고 한글 맞춤법 기준에서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글 맞춤법 기준에서 출제가 되는 거는 너네 1학년에 내신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 패턴입니다. 흔히 쓰이는 접사,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예를 들어서 엄이라는 접사가 있어요. 접사 당연히 혼자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고요. 얘는 뒤쪽에 붙는 전미사예요. 묻다에다가 붙어요. 묻다에다가 엄이 붙어서 뭐가 됩니까? 무덤이라고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엄이라는 접사인데 어때요? 무덤이라고 소리가 나는 대로 적어줘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깊이 전부 다 원형을 밝혀 적어줬잖아요. 얼음이라고 안 적고 깊이라고 안 적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었습니다. 근데 얘는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요? 뭐요?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 흔히 쓰이는 접사. 음이나 이 워낙 흔히 쓰이거든요. 자주 쓰이는, 흔히 쓰이는 접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어원을 밝혀줘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단어에 붙다 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단어가 너무 복잡해지고 그 원래 형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져.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원을 밝혀 적어주는데 이 엄이라든가 아니면 우 같은 접사, 우라는 접사도 특이하죠. 이렇게 돼서 뭐라 그래요? 마주 본다 라는 거. 에라는 접사도 있죠. 그래서 뭐가 돼요? 마개. 이런 아이들 우, 에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준다. 이건 한글 맞춤법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한글 맞춤법은요. 수능에서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출제가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법 부분이랑 연관시켜서 보통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흔히 쓰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흔히 쓰이는 접사 중에서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흔히 쓰이는 접사인데도 불구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 그래요? 얘 놀에다가 음이 붙은 거잖아요. 흔히 쓰이는 접사이기 때문에 어원 밝혀 적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왜 노름이라고 적어요? 뜻이 변했을 경우. 이 놀다라는 어원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볼거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볼거리. 원래는 볼걸이거든요. 이게 근데 걸다라는 뜻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볼이 이렇게 붓는 병이거든요. 질병이에요. 걸다랑 전혀 상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볼거리라고 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원래는 볼걸이라는 접사가 붙은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원에서 멀어졌을 경우에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흔히 쓰이지 않는 접사가 붙었을 경우에도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면 파생어 관련해서는 다 한 거예요. 다 하진 않았다 생각해보니까. 파생어 관련해서 이게 지배적 접사, 한정 접사, 접사 관련으로 내가 나누기는 했는데 아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다른 거 필요 없겠다. 네.
그 다음에 합성어 보겠습니다. 합성어는 두 가지 이상의 어근이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합성어는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얘는 결합 방식, 결합 구조라고 해도 돼요. 결합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슨 합성어와 무슨 합성어? 결합 방식에 따라서 무슨 합성어와 무슨 합성어로 나뉠까요? 승민아, 무슨 합성어와 무슨 합성어로 나뉘어요? 네, 그렇죠.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뉩니다. 통사가 뭐예요? 문장 구조를 통사라고 하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나라 문장 구조에 딱 들어맞게 결합이 됐을 때 통사적 합성어고요.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 순서라든가 구조와 어긋난 상태로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이 중에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몇 가지가 딱 정리가 되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로 외우시면 돼요. 비통사적 합성어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어떤 경우에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까? 승현아, 비통사적 합성어 첫 번째. 무슨 어미? 연결 어미가 생략됐을 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관형 사형 어미 생략됐을 때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부사는 원래 뭐 수식해야 돼요? 부사는 원래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수식해야 되거든요. 빨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동사나 형사 같은 용언을 수식해야 되는데 얘가 뭘 수식합니까? 체언을 수식할 때. 이것도 비통사적 합성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한자어 어순. 한자어 어순과 관련해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 어미가 생략된 거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인데 얘가 뭐가 있습니까? 얘가 뭐가 있어요? 뛰놀다. 이거는 뛰다와 놀다라는 두 단어가 결합했어요. 어근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합성어니까. 그래서 뛰다, 놀다가 결합했는데 여기에서 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두 개를 연결시켜 주려면 연결 어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놀다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뛰어놀다. 그런데 어를 어떻게 생략해서 뛰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미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어미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 아이인데 어간에 어미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때 얘는 어미를 생략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 뛰어놀다 말고 또 연결어미 생략된 거 얘 하나 더. 높푸르다. 높다와 푸르다죠. 연결어미 연결시키려면 높다와 푸르다를 연결시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높고 푸르다예요. 높고 푸르다인데 고를 빼고 높푸르다라고 바로 어간이 또 다른 어간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통사적 합성어. 그 다음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경우도 비통사적 합성어죠.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얘가 뭐가 있습니까? 덥다는 품사가 동사예요. 근데 이 동사가 밥이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덮은 밥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은을 생략하고 어때요? 그냥 덮밥이라고 해버리죠. 요것 또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먹을 거리라고 해줘야 돼요. 먹을 거리. 거리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먹을 것, 먹을 거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생략하고 뭐라 그래요? 먹거리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뭐예요? 비통사적 합성. 그 다음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얘는 뭐가 있습니까?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얘는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라고 하죠. 부슬. 이 뭘? 바로 비를 수식해서 부슬비. 비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패턴. 요거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한자어 어순 같은 경우에는요. 얘를 문제 출제할 거면 복이 주어집니다. 한자어를 너네가 전부 한자 자체를 알고 있지 않을 테니까 한자어에 대한 뜻을 준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거예요.
등산 같은 경우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등이 오를 등이고요. 산이 외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르다 산이에요. 우리말에 어순과 뒤바뀌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산을 오르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등이라는 구조를 취해야 되는데 순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통사적 합성어. 그래서 이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를 어떻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통사적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결합 방식 말고 그 다음에 의미상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미상에 따라서 합성어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어근이 대등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대등합성어. 각각의 단어가 모두 뜻을 제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대등합성어. 뭐가 있을까요? 오르내리다, 오르다, 내리다 뜻 그대로 다 갖고 있죠. 그 경우 대등합성어고요. 종속합성어는 하나의 어근이 다른 하나를 수식하거나 제한되어 있을 경우 종속합성어라 그래요. 다리는 다리인데 뭘로 만든 다리? 돌로 만든 다리. 해서 다리가 더 중요하고 돌은 그걸 수식하는 기능만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돌다리 같은 경우 종속합성어에 포함이 됩니다. 융합합성어는 두 어근이 결합하면서 이게 제3의 의미를 갖게 될 경우 융합합성어라 그러죠. 피땀. 피와 땀이 결합했는데 그 피와 땀이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노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밤과 낮이 결합했어요. 밤낮 결합했어. 밤과 낮이라는 의미 가져요. 계속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제3의 의미를 만들게 되면 융합합성어입니다.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는요. 이거 중등과정에서 나오는 합성어 구분 기준이거든요. 되게 쉬워요. 쉬워서 고등과정에서는 이 자체를 물어보는 거는 별로 출제가 되지 않고 대신 얘와 이 그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를 다 섞어가지고 단어 하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노프르다 같은 거 한 다음에 이게 대등이면서 뭐 비통사인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두를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성어 봐주시면 돼요. 실제 출제되는 패턴은 이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직접 구성 성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직접 구성 성분을 묻는 걸로 출제가 돼요. 지금 제 계속 단어 형성법 아직 하고 있습니다. 품사까지 못 나갔어요. 단어 형성법 하고 있는데 단어 형성법에서 문제 출제는 거의 90% 직접 구성 성분으로 출제가 됩니다. 앞에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몰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구성 성분 예를 보면은 놀이터 보겠습니다. 놀이터. 그리고 웃음보, 코웃음, 비웃음, 건널목, 또 뭐 있나? 이 정도 볼까요? 나눠보세요. 직접 구성 성분. 형태도 분석하라는 얘기예요. 다 쪼개보세요. 보겠습니다. 직접 구성 성분이라는 얘기는요. 가장 큰 덩어리로 쪼개보자 라는 얘기예요. 너네 보니까 내가 그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나누고 있더라고.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나눕니다. 놀이터는 어떻게 큰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놀이와 터로 나눕니다. 놀이 플러스 터예요. 그러면 놀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놀이 뜻 있습니다. 어근이에요. 터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터가 좋다. 터 뜻이 있습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야. 그럼 놀이터는 파생어예요?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됩니다. 놀이터는 얘는 우선 합성어예요. 결과는 이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놀이라는 말이 한 번 더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져요? 놀다에서 온 말이죠. 놀과 이가 결합하고 있어요. 그럼 놀은 뜻이 있죠. 얘는 뭐야? 근입니다. 이는 뭡니까? 이는 뭐예요? 접사. 명사 파생 접사죠. 놀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어근에 접사가 붙었으면 얘는 뭐예요? 파생어죠.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이게 직접 구성성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얘가 선지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놀이터는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먼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는데 큰 덩어리로부터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쪼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얘가 합성어잖아. 그럼 더 디테일하게. 이건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이 놀이터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송현아, 비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죠. 왜? 비통사적 합성어가 뭐 있었어? 어미가 생략된 거, 연결어미가 생략되거나 관용-사용 어미가 생략되거나 부사가 채원을 수식하는 경우 한자어 관련해서는 따로 복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네가 한자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인데 어미 생략되거나 아니면 부사가 채원을 수식하는 건데 놀이도 명사, 터도 명사잖아. 얘는 그 비통사적 합성어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그러면 놀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라는 접사는 지배적 접사예요? 한정적 접사예요? 지배적 접사죠. 그러면 선지를 너네에게 좀 더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지배적 접사가 붙어 있는 파생어로 놀이터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다 쏟아 넣어가지고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웃음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눌 거야? 웃 플러스 음보 이렇게 나눌 거예요? 아니면 웃음 플러스 보 나눌 거예요? 웃음 플러스 보로 나눌 거죠. 그럼 웃음, 뜻 있어요? 웃음, 있죠? 어근입니다. 보는 뭐예요? 뜻이 있어요? 없죠? 이거 접사예요. 심술보, 욕심보 하듯이 뭐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접사니까 어근에 접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뭡니까? 얘는 우선 파생어입니다. 얘가 결과예요. 우선 얘는 파생어고, 근데 파생어의 한 구성 요소가 다시 분석이 되죠. 어떻게? 웃 플러스 음으로 분석이 됩니다. 웃은 근이죠. 음은 접사, 명사 파생 접사. 그러면 웃음은 뭐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요? 웃음보는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웃음보는 이때 보는 지배적 접사예요? 한정적 접사예요? 한정적 접사죠. 품사가 안 바뀌어집니다. 웃음도 명사고 웃음보도 명사니까. 그러면 이때 지배적 접사예요? 한정적 접사예요? 지배적 접사죠. 웃다라는 명사가 붙어서 웃다라는 동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으니까. 코웃음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래? 어떻게 나눌 거예요? 코 플러스 웃으로 나눌 거죠. 코 플러스 웃음으로 나눌 겁니다. 그랬을 때 코, 의미 있죠. 어근, 웃음도 뜻이 있습니다. 어근, 둘 다 어근이니까 얘는 뭐야? 우선 합성어로 결과 내고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죠. 이거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어미가 생략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부사가 채원 수식하는 것도 아니니까 통사적 합성어예요. 근데 직접 구성 성분 한 요소 다시 나뉘어지죠? 웃음으로 나뉩니다. 뭐 밑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파생어. 코웃음 같은 경우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파생어인 통사적 합성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코웃음 나온 김에 이것도 썼어야 되는데 비웃음 볼게요. 비웃음 어떻게 나눌 거예요?
얘는 비웃 플러스 음으로 나눌 거죠. 왜? 비웃다라는 말이 있잖아. 코다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코 플러스 웃음인데 얘는 비웃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비웃 플러스 음입니다. 그러면 비웃, 음이 있어요? 없어요? 비웃다, 음이 있죠? 근이고 음이 뭐야? 접사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파생어가 됩니다. 얘는 파생어가 돼요. 그리고 파생어의 한 직접 구성 성분, 이거 비웃음 다시 나눠지죠. 어떻게? 비 플러스 웃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 웃음, 웃다라는 뜻이니까 근이고요. 비는 뭐예요? 비는 접사죠.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사예요. 접사가 붙었으니까 비웃다는 뭐야? 비웃은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그래서 비웃음은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예요. 똑같이 비웃음, 코웃음 얼핏 보면은 패턴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분석을 해보면 하나는 파생어고 하나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결과값이 나오는 건 어떻게 큰 덩어리를 먼저 잘 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요거 분석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비웃음 밑에 썼고 옆에 썼구나. 건널목 볼게요. 그러면 건널목은 어떻게 끊을 거예요? 어떻게 끊을 거예요? 건널목이야 아니면 건널목이야? 건널목 이렇게 끊어야 되죠. 건널목. 건널 뜻 있어요 없어요? 건너다라는 뜻 갖고 있죠? 어근이에요. 목은 있죠. 목이 좋다. 어근이에요.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으니까 얘는 뭐야? 합성어가 우선 되고요.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얍삽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예린아,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연결어미가 생략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야?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야? 부사가 체언 수식해야 된다. 이게 비통사적 합성어죠. 얘는 건널 같은 경우에는 건너다에서 온 말이에요. 건너다가 목이라는 얘도 어근이죠. 명사예요. 체언을 수식할 때 건너다 대신에 어떻게? 건널목. 리을이 뭡니까? 관형사형어미입니다. 먹을 사람 하는 것처럼 갈 곳 하는 것처럼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생략 안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패턴이라서 얘는 뭡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이 건널 다시 뭐 어근 접사 뭐 어근으로 나뉘어서요? 그렇진 않죠. 어근과 어떻게? 어미. 어간과 어미로만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금목걸이 어떻게 나눌 거야? 어떻게 나눌 거예요? 큰 덩어리로? 금, 목걸이 우선 이렇게 나눌 거죠. 금, 목걸이. 금, 뜻이 있어요. 어근이고 목걸이도 뜻이 있죠. 어근이에요. 그럼 얘는 뭡니까? 얘는 우선 합성어라고 정리해 놓으시고요. 이 금목걸이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죠. 금도 명사고 목걸이도 명사잖아. 어근. 얘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무슨 어미가 생략되거나 부사가 체언 수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목걸이 한 구성 성분 어때? 다시 쪼개지죠. 어떻게 쪼갤 거야? 응? 어떻게 쪼갤 거예요? 목걸이? 목걸이? 태연아, 목걸이 할 거냐? 목걸이 할 거야? 뭐야? 어색하게 뭐 목걸? 목걸이? 지우야 어떻게 할 거야? 목걸이? 이렇게 할 거예요? 너도 이렇게 할 거야? 뭐라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목은 뜻이 있어요 없어요? 어근. 거리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근.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죠. 어미가 생략된 것도 아니고 도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쪼개지죠. 거리. 거리가 한 번 더 쪼개집니다. 어떻게 쪼개져요? 걸다에다가 뭐가 붙어요? 이가 붙어요. 걸. 뜻이 있어요? 있죠? 걸다라는 뜻 어근이고요. 이는 뭐예요? 접사. 명사 파생 접사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거리는 파생어가 됩니다. 얘는 총 3번 끊어져요. 금목거리는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합성어이고 그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짓눌리다. 짓눌리다는 어떻게 끊을래요? 짓눌리다는 어떻게 나눌까요? 좀 쉬운 얘부터 해볼까? 치고받다. 어떻게 나눌래요? 치고 받다 해서 치다와 받다가 결합한 거죠. 치다도 어근 뜻이 있고요. 받다도 어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고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적 합성어죠. 왜? 고라는 연결어미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통사적 합성어고요. 나머지 직접 구성 성분 더 나눌 수 있어, 없어? 안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부딪히다. 얘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부딪히다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안 나눠져요? 단일어일까요? 단일어면 내가 썼겠니? 아니겠지? 어떻게 나눌 거야? 부딪히다.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 얘는 부딪다에다가 치를 붙인 거예요. 이때 치가 뭡니까? 이때 치는 뭐예요? 피동? 사동? 이희리기 피동. 이희리기 우구추 어디에도 치는 없는데? 치는 뭐예요? 강세접사입니다. 얘는 강세접사. 이 치는 접사인데 강세접사예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치는 이렇게 전미사로 붙는 경우도 있고요. 접두사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치솟다 해서 접두사로 붙을 때도 강세접사고요. 부딪히다 이렇게 전미사로 붙을 경우에도 강세접사입니다. 원래 기본형이 부딪다야. 부딪다인데 치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꽝 하는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딪다 자체가 하나와 하나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될 때 부딪다. 근데 너는 부딪다라는 말 안 쓰고 어때? 기본적으로 부딪히다를 더 많이 쓰죠.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한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부딪다보단 부딪히다를 쓰고요. 만약에 혼자 있었는데 뭔가가 와서 이렇게 했어. 그럼 우린 뭐라 그래야 돼요? 부딪히다. 히다. 그 경우에는 부딪히다라고 해서 히라는 피동접사를 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와서 나를 쾅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당한 거죠. 그 경우에는 부딪히다. 부딪히다는 서로 이렇게. 얘는 더 이상 안 쪼개지죠. 그래서 그냥 뭐 접사가 하나 붙어있는 뭡니까 얘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잡아먹히다. 어떻게 나눌래요? 잡아 플러스 먹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잡아먹? 잡아먹다에서 히 붙인 걸로 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잡아먹다로 봅니다. 잡아먹다에다가 히라는 접사가 붙은 걸로 봐요. 얘는 그래서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파생어로 봅니다. 잡아먹다라는 동사에 히라는 피동사가 피동 접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생어로 보고요. 그 직접 구성 성분 하나 더 나누면 어떻게? 잡아와 먹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다 어근이고요. 먹다 어근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죠.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잡아먹다는. 잡아먹다는 통사적 합성어예요? 비통사적 합성어예요? 통사야 비통사야? 통사적 합성어죠.
왜 몽해 보이지? 잡다에다가 아라는 연결어미, 어미 있죠. 어미 생략이 되어 있어야지 비동사인데 어미 있으니까 얘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럼 잡아먹히다는 직접 구성성분의 한 요소가 통사적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짓눌리다. 어떻게 이거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응?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다 쪼개버린다고요? 짓누르다. 짓누르다에다가 리가 붙은 걸로 봅니다. 짓누르다에다가 리가 붙은 꼴로 봐서 리라는 접사는 무슨 접사야? 피동접사죠. 이것도 피동접사예요. 파생어입니다. 짓눌리다는 우선 파생어고 그 직접 구성 성분 한 번 더 나눠지죠. 짓누르다. 어떻게 돼요? 짓누르다. 이렇게 나뉘어지죠. 이때 누르다는 뜻이 있으니까 어근이고요. 짓은 뭐야? 접사죠. 이것도 접사입니다. 그래서 짓누르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됩니다. 짓눌리다는 직접 구성 성분의 한 요소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재밌죠?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딱딱 떨어지니까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